그들은 웃으면서 죽었습니다. 칼로 자기 배를 찢고 피를 쏟는데 그 얼굴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평온했죠. 오히려 안도한 듯한 미소가 남았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잔혹한 죽음이 일본에선 아름다운 죽음이라 불렸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끔찍한데 왜 아름답다고 했을까요? 왜 그들은 목을 빼는 대신 굳이 배를 갈랐을까요? 그건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일본이라는 사회가 만든 하나의 언어였습니다. 죽음조차 체면과 질서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그들만의 규칙 말이죠. 할복, 일본어로 세푸쿠, 사무라이의 상징이자 일본 무사도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사무라이는 포로가 되어 목을 베이기 전에 스스로 칼을 잡았습니다.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이었죠. 명예를 지키기 위해, 가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그들은 살아남는 대신 스스로의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는 주군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지 않겠다. 그 말에는 단순한 충성이 아니라 한 인간이 감당해야 할 책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살아남는 건 수치였고 죽음은 명예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에게 배란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머리에 있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마음은 배에 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라가 나쁜 사람이다. 하라를 읽는다. 하라가 검다. 모두 속마음을 뜻하지만 표현은 배려합니다. 그들에게 배는 진심의 자리였습니다. 복부를 가른다는 건 거짓 없는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였죠. 말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고백. 그게 바로 할복이었습니다. 무사는 복부를 찌르며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내 마음은 거짓이 없다. 그 말이야말로 그 사회에서 가장 높은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복은 생각보다 훨씬 잔혹했습니다. 칼을 찌른다고 바로 죽는 게 아니었어요. 복부가 갈라져도 심장은 계속 뛰었고 피는 바닥에 고였으며 죽음이 오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곁엔 늘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카이샤쿠라고 불렀죠. 그는 할복자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그의 역할은 단 하나, 고통을 줄여주는 것. 복부가 찢어지는 순간 그는 뒤에서 정확히 칼을 휘둘러 할복자의 목을 쳤습니다. 하지만 머리를 완전히 떨어뜨리진 않았습니다. 피부가 조금 남게 자르는 것이 예의였죠. 그건 잔인한 자비이자 명예로운 기술이었습니다. 카이샤쿠는 단두의 집행인이 아니라 죽음의 동반자였습니다. 그는 친구의 마지막을 완성시켜주는 사람이었고 그 칼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의리 그 자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전쟁이 멈추고 에도 시대가 왔습니다. 일본은 평화를 맞이했지만 이상하게도 할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정교한 의식으로 발전했죠. 이제 전장에서의 패배가 아니라 책임과 충성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상관의 명령을 어겼을 때, 실수를 했을 때, 혹은 주군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들은 주군을 따라 죽었습니다. 이걸 순사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았습니다. 주군이 죽으면 따라 죽는 것이 의리다. 그건 마치 숨쉬는 법처럼 당연한 가치였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으로 충성을 완성하라. 그게 무사의 자존심이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대의 다도, 스승, 센노리큐도 이 명령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도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사람이었지만 권력자 히데요시의 미움을 샀습니다. 히데요시는 리큐에게 할복을 명했고 리큐는 마지막 다회를 열고 조용히 칼을 들었습니다. 그는 권력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피 위에서 일본의 다도는 완성되었다고 하죠. 수백 년 뒤 메이지 천황이 세상을 떠났을 때 노기 마레스케 장군은 부인과 함께 할복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사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충성을 믿었고 죽음으로 의리를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됐습니다. 이제 할복은 충성의 표시가 아니라 권력이 사람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에도 막부의 통치자들은 충성을 강요했습니다. 진정한 무사라면 죽어라.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칼로 스스로를 찔렀습니다. 그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명예를 강요당한 죽음이었죠. 진심을 증명하라. 하지만 그 진심은 더 이상 자신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할복은 개인의 결단이 아니라 체제가 만들어낸 연극이 되었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근대국가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근본적인 정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죽음 대신 천황이, 가문 대신 국가가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미학은 이제 국가의 미학이 되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 젊은 조종사들이 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적함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칼 대신 조종관을 쥐었습니다. 그건 현대판 할복이었습니다. 죽음으로 조국에 대한 진심을 증명하려 했던 겁니다. 그들이 외친 마지막 말은 단순했습니다. 천황 폐하 만세. 그들의 죽음은 명예로 기록됐지만 그 본질은 체제가 만든 순종의 철학이었습니다. 1970년 한 남자가 다시 그 칼을 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미시마 유키오. 일본의 대표적인 소설가이자 당대 가장 논란 많은 사상가였습니다. 그는 자위대 본부로 들어가 발코니에 섰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일본은 영혼을 잃었다. 명예를 되찾아야 한다. 연설이 끝나자 그는 복부를 찔렀습니다. 그날은 그가 평생 존경했던 사상가 요시다 쇼인이 처형된 날이었습니다. 그의 할복은 일본이 목격한 마지막 전통적 세푸쿠였습니다. 그는 몸으로 일본의 과거를 부활시키려 했고 결국 그 몸으로 일본의 과거를 끝냈습니다. 할복은 사라졌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일본의 사회와 회사 그리고 학교 곳곳에 실패한 경영자는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말합니다. 할복하겠습니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그건 농담이 아닙니다. 그 말 속엔 여전히 하라의 문화가 흐르고 있습니다. 밤새 일하다 쓰러진 사람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회사에 몸을 바쳤다. 그건 근대판 할복입니다. 칼 대신 노트북을, 복부 대신 심장을 쓴 할복이죠. 이제 묻게 됩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까지 진심을 증명해야 했을까? 왜 일본 사회는 죽음 속에서만 명예를 찾았을까? 그건 종교와 철학, 그리고 정치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신토는 몸을 신의 집이라 했고, 불교는 고통 속에서 구원을 말했으며, 유교는 충성과 질서를 강요했습니다. 권력은 이 세 가지를 엮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몸과 영혼은 완전히 체제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할복은 신앙의 의식이자 사회의 통제 장치였습니다. 몸은 신의 집이었고 고통은 정화의 통로였으며 죽음은 충성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할복은 명예로운 죽음이 아니라 복종의 형식이었습니다.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 스스로를 찢는 사회, 그건 영혼의 자유가 아니라 두려움의 신앙이었죠. 그들은 진심을 드러내기 위해 배를 갈랐지만 그 행위야말로 인간성을 가장 깊게 찢어버린 일이었습니다. 명예는 생명을 대신할 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그들의 아름다운 죽음은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복종을 미화한 거짓된 미학이었을까? 이 질문은 일본의 역사 속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의 우리 사회에도 조용히 남아있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